아이고 오늘 깜빡하고 약 먹는 걸 잊을 뻔했네요. 구독자님도 혹시 잊으셨나요? 우리 서로 챙기면서 건강 관리해요. 당신 누구세요? 30년 전 바다에서 죽었다던 남편이 저를 향해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대마도 민박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 걸음걸이, 그 목소리, 왼쪽 귀 뒤 개에게 물린 흉터까지 분명히 제 남편 박철수였거든요. 저 몰라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남편이 일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아내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매년 제사까지 지내준 남편이 여기서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안쪽에서 젊은 남자들이 나오더니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들 아버지 첫 번째 아내예요. 제가 소리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사실 모든 건 작년 늦가을 친구 순자가 대마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67년생 정미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야 했는데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나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과부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친구 한마디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일주일 전쯤 동네 친구 순자가 대마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요즘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대마도 여행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가깝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해서 많이들 간다면서요. 순자도 동창 몇 명이랑 2박 3일로 다녀온 거였는데 어제 시장에서 만났을 때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라야, 너 혹시 대마도에 아는 사람 있어? 하고 물어보길래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네가 묵었던 민박집 사장이 한국 사람 같던데 너 남편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죠.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이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자가 계속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똑같았어. 키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특히 말하는 투가 완전 똑같더라고. 그리고 왼쪽 귀 뒤에 흉터 같은 게 있던데 너희 남편도 거기 흉터 있었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왼쪽 귀 뒤 흉터는 저희 남편만의 특징이었거든요. 어릴 때 개에게 물려서 생긴 흉터인데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부산 사투리도 쓰고. 근데 이름은 일본 이름이더라고. 다나카 모식이라고 했나? 그래도 한국말 억양이 완전 부산 사람이야. 신기해서 계속 봤는데 정말 너희 남편 닮았어. 살아있다면 나이도 딱 맞을 것 같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전 남편이 바다에서 실종됐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1994년 가을이었어요. 저희 남편 박철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 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해 10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부산항 쪽에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오후쯤 연락이 왔어요. 부산항 근처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그 배에 남편이 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구조대가 나갔지만 사람은 못 찾고 남편의 옷가지와 신발만 건져 올렸죠. 그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세히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우선 남편이 왜 배를 탔는지가 의문이었어요.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왜 바다로 나갔을까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남편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밤늦게 몰래 전화를 받더니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짓으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여행 가방을 챙기더라고요. 당일치기라고 했으면서 왜 가방을 챙겼을까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저랑 애들을 유난히 오래 쳐다보더니 힘들겠지만 잘 지내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아요. 사고 소식을 듣고 경찰서와 해경에 갔을 때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목격자도 없고 그냥 배가 침몰했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이에요. 남편의 옷과 신발이 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는데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죠. 그때 해경에서는 조류가 셔서 바다 멀리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시신 없는 장례라니까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 친구들 반응도 이상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장례식 때 와서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어색해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랑 제일 친했던 김 사장이라는 분은 아예 연락이 안 됐어요. 사고 며칠 후에 갑자기 사업을 접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거든요. 보험금 처리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실종 신고 후 7년이 지나야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회사는 빚만 남겨두고 망했고 저는 애들 둘 데리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청소,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저는 재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과부로 살았죠. 가끔 소개받을 기회가 있어도 아직 남편 길도 안 지났는데라며 거절했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매년 기일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순자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 죽지 않고 어디선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순자한테 그 민박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자세한 주소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심지어 명함까지 가져왔대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 민박집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예약 사이트에 사진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사장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년 늙긴 했지만 남편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눈매, 코, 입모양이 똑같았어요. 더 확실한 건 웃는 모습이었어요. 남편만의 특유한 웃음 방식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고 나기 전에 일본어 공부를 했던 것도 생각났어요. 사업 때문이라고 했는데 건설업 하는 사람이 왜 일본어를 배웠을까요? 그리고 대마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여행 가고 싶어 하는구나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마도 가는 배편을 알아봤어요. 부산항에서 대마도까지 배로 1시간 반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일치기도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예약했어요. 애들한테는 친구랑 일본 여행 간다고 말했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네요. 정말 남편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저와 애들을 속이고 혼자 살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1시간 후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어디를 간 건 처음이에요. 배에서 내려 대마도 땅을 밟으니까 30년 전 그날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994년 10월 15일,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남편이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거울 속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일 때문에 고민이 많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해 여름부터 남편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원래 집에 와서는 TV 보면서 맥주 마시고 그러던 사람인데 갑자기 서류를 뒤적이고 전화를 자주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안 들리게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몰래 받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와서 남편이 나가서 봤는데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자는 말을 하더니 들어와서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회사 일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IMF 전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남편 회사도 작은 하청업체라 큰 회사에서 일감을 안 주면 그냥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걱정을 자주 했었고 저한테도 요즘 돈 쓰는 거 조심해라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 말쯤부터는 아예 달랐어요. 평소에 정리정돈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관련 서류들을 상자에 담고 은행 통장들도 한 곳에 모아두고
왜 갑자기 정리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깊게 생각 안 했어요. 10월 들어서는 더 이상했어요. 애들한테 유난히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늦게 들어와서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일찍 들어와서 숙제도 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3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관심을 보이니까 애들이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고생 많이 시켰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작별 인사였던 거죠. 심지어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도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넘어갔지만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본어 회화책을 사왔거든요. 왜 갑자기 일본어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일본 회사랑 거래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동네 소규모 건설업체인데 일본이랑 무슨 거래를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대마도 관광 팸플릿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여행 가자면서 보여주는데 그때는 여행 갈 돈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소리냐고 했죠.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팸플릿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나기 사흘 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카메라도 없었는데 어디서 빌려와서는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사진 찍으면서 남편이 자꾸 우는 것 같더라고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감동해서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이에요. 평소에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면도하고 머리 감고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고요. 옷도 제일 좋은 걸로 입고. 오늘 뭔 중요한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기분 좋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아침밥 먹으면서도 계속 저와 애들을 쳐다보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희들이 예뻐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꼭 안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오래 안았어요. 나가기 전에 여행 가방을 챙기는 걸 봤어요. 당일치기라면서 왜 가방을 챙기냐고 물어봤더니 혹시 늦어질 수도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뭘 넣었는지는 못 봤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미리 준비해둔 옷까지나 돈을 넣었을 것 같아요. 문 앞에서 신발 신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쳐다보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하냐고 했더니 그냥 모든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때 이상하다 싶어서 창문으로 내려다봤는데 남편이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우리 집을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오전 내내 불안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때쯤 전화가 올까봐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더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3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부산항 근처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실종자 중에 박철수 씨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경찰서로 갔더니 해경에서 나온 사람이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오전 11시쯤 부산항에서 5km 떨어진 바다에서 소형 어선이 침몰했는데 그 배에 남편이 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이 왜 그 배에 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배주인도 누군지 확실하지 않고 목격자도 없고 그냥 침몰한 배에서 남편의 지갑과 옷가지가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너무 충격받아서 자세히 물어볼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상해요. 며칠 후 남편 친구 김 사장을 만났을 때도 이상했어요. 평소에 남편하고 제일 친했던 분인데 제 얼굴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참 안 됐다면서도 뭔가 숨기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철수가 요즘 고민이 많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고 물어봤더니 사업 문제라고만 하고 자세한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 김 사장도 사고 며칠 후에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남편 장례식에도 안 왔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급하게 가게를 팔고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을까요? 혹시 남편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민박집 주소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30년 전 그날의 모든 게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정말 죽지 않고 대마도로 도망친 거라면 저와 애들은 뭐가 되는 거죠? 대마도 땅을 밟고 택시를 탔을 때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택시기사한테 순자가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니까 아, 다나카상 민박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기사였는데 거기 사장님 한국분 같아요. 한국말 정말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30년 동안 나를 속였냐고 소리쳐야 할까? 아니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해야 할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정말 닮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민박집이 있는 동네는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2층 일본식 가옥이었는데 문 앞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게스트하우스 다나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려서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안 났거든요. 몇 번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고 했어요. 만약 남편이 아니라면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만약 남편이 맞다면 그것도 무서웠어요. 30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바보였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한 30분 정도 밖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일본식 현관에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안쪽에서 네,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30년 전 그 목소리가 맞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머리는 많이 휘어졌지만 키며 체격이며 걸음걸이까지 완전히 우리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요. 어떻게 하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 남편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서 그냥 계속 바라만 봤거든요. 그런데 볼수록 확실해졌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눈매며 코며 입모양이 똑같았어요. 특히 당황할 때 하는 표정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당신, 누구세요? 남편이 먼저 말을 했어요. 모르는 척 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몰라요?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철수 씨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제 이름은 다나카입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계속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왼쪽 귀 뒤 흉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면서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안쪽에서 일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나카-상, 누구세요? 하면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일본 여성이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일본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일본말로 대답하는 걸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제 아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아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린 저는 뭐란 말이에요? 일본 여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대답하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손님이 아니시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아니라고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제가 소리쳤더니 일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쪽에서 젊은 남자 둘이 나왔어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말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남편의 아들들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현실감이 안 들었어요. 남편이 여기서 새 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당신들 아버지 첫 번째 아내예요. 제가 일본어로 소리쳤어요.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기본적인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하면서 계속 부인했지만요. 그때 제가 가방에서 30년 전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이 사라지기 사흘 전에 찍었던 그 사진 말이에요. 일본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증거예요라고 했더니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더라고요. 사진 속 남편과 지금의 남편이 똑같았거든요. 일본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따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일본말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화가 난 게 분명했어요. 아들들도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뭔가 추궁하는 것 같았고요. 남편은 계속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했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그럼 이 흉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다가가서 머리카락을 젖히려고 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왼쪽 귀 뒤 흉터가 보였어요. 어릴 때 개에게 물려서 생긴 그 흉터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일본 가족들도 그 흉터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흉터 모양까지 정확히 아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일본 아내가 남편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이 알겠다면서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본 가족들한테 잠깐 나가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나서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왔어? 드디어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진짜 목소리였죠.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말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라고 하더라고요. 끝난 일이라고요? 저와 애들은 3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끝난 일이라고요? 제가 소리쳤더니 남편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밖에서 일본 가족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25년 넘게 믿고 살았던 남편이 한국에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충격이었지만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여기서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앉아요. 길게 얘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남편이 민박집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인데도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더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1994년 그때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빚이 3억이 넘었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냥 파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연대보증을 서준 게 너무 많았거든. 남편이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사채업자들이 너와 애들까지 위협했어. 돈 못 갚으면 애들 납치하겠다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살았어. 그래서 결정한 거야.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도 갚고 너희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보험금이라고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남편이 실종되고 7년 후에 받았던 생명보험금 2억 원 말이에요. 그 돈으로 빚도 정리하고 애들 교육비도 됐었죠. 그런데 그게 남편이 계획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 바다에 뛰어들어서 끝내려고 했다고. 그런데 막상 바닷물에 들어가니까 죽고 싶지 않더라고. 그때 마침 밀수하는 사람들을 만났어. 그 사람들이 나를 대마도로 데려다 줬어. 밀수라고요? 남편이 밀수업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김 사장을 통해서 알게 됐어. 걔도 빚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쪽 일을 하게 된 거거든. 나한테 대마도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한국 신부는 버리고 일본에서 살라고 했어. 그래서 김 사장이 갑자기 사라진 거였구나 싶었어요. 남편의 가짜 죽음을 도와준 공범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짜 신분증도 만들어줬고 여기서 살 집도 구해줬어. 물론 대가는 있었지만 대가가 뭐였는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밀수 일을 도와주는 거였어. 한국말 할 줄 아니까 연락책 역할을 했지. 몇 년간 그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 밀수업에 가담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물론 회사 일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민박집을 한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됐나? 밀수일 그만두고 정착하려고 이 집을 샀어. 그때 유미코를 만났고, 유미코가 그 일본 여자 이름인가 봐요. 유미코는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들도 키우고 있었어.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다가 결혼한 거야. 결혼이라고요? 당신은 이미 저와 결혼한 상태였잖아요. 제가 소리쳤더니 남편이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이야. 법적으로도 사망 선고 받았잖아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죽은 척한 게 정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유미코 애들이 둘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줬어. 지금은 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유미코와 사이에서도 아들 하나를 낳았어. 또 다른 아들이 있다고요? 그럼 한국에 있는 우리 애들과는 이복 형제인 거네요. 몇 살이에요, 그 아이가? 올해 25이야. 대학 졸업하고 도쿄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대마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25년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바보였을까요? 그럼 한 번도 우리 생각 안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음 몇 년은 많이 생각했어. 특히 애들 생각이 많이 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잊혀지더라고. 여기서 새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요? 그럼 애들이 대학 가고 결혼할 때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모르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알고 싶었다면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 밖에서 유미코가 큰 소리로 일본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럴 만도 하죠.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사실은 한국에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까요. 유미코가 많이 화났나 봐요.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당연하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들라고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해? 이미 끝난 일인데. 또 끝난 일이라고 하네요. 저한테는 전혀 끝나지 않은 일인데 말이에요. 저희 큰애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둘째도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요. 결혼식 때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세요? 남편 표정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더니 이내 딱딱해졌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라고요? 당신 애들인데 지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애들도 내 아이야. 25년 동안 키운 애들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 애들도 남편을 아버지로 알고 자란 거니까요. 하지만 먼저는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때 유미코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걸 보니까 많이 울었나 봐요. 저를 쏘아보더니 일본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대답하는데 둘 다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나가달라고 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라고요? 저는 당신의 진짜 아내예요. 유미코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더 큰 소리로 일본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진짜 아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는 맞죠.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거니까요. 법적으로는 유미코가 내 아내야. 25년 동안 같이 살았고
아이도 낳았고. 너는 이미 과거 일이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과거 일이라고요? 30년 동안 당신만 생각하고 산 제가 과거 일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바보처럼 산 거예요? 미안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여기서 새 인생을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밖에서 또 젊은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봤던 유미코의 아들들인 것 같았어요. 아마 상황을 듣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죽었다고 할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애들도 아버지가 그립다고 매일 울었고요.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네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어요. 유미코의 아들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어요. 큰아들이 일본말로 아버지한테 뭔가 따지는 것 같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나가세요 라고 한국말로 말하더라고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걸 보니까 아버지한테 배웠나 봐요. 나가라고요? 저는 당신들 아버지 진짜 아내예요. 제가 소리치니까 둘째 아들도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아내입니다. 2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 집안이 완전히 둘로 갈라진 거였어요. 유미코가 제 가방에서 떨어진 가족 사진을 주워들고는 찢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빼앗으면서 이건 제 가족 사진이에요. 라고 했더니 유미코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일본말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를 욕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유미코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유미코가 남편한테도 화를 내더라고요. 당연하죠. 25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왜 말하지 않았냐,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걸 왜 숨겼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 같았어요. 유미코 씨, 저도 피해자예요. 30년 동안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살았거든요. 제가 일본어로 말하려고 했는데 유미코가 일본어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완전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한국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게?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그래,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고.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일이라고요? 저는 아직도 당신 부인이에요. 제가 끼어들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부인이에요. 라고 소리쳤어요. 이 집안 남자들이 다 똑같네요.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미코가 남편한테 뭔가 따지면서 손짓발짓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럼 우리 결혼은 뭐냐, 가짜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니야. 우리 결혼은 진짜야. 법적으로도 정식이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정식이라고요? 중혼은 불법이에요. 제가 소리쳤더니 큰아들이 일본에서는 합법이에요. 아버지는 일본 시민권자이고 어머니와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일본 시민권까지 받았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시민권은 언제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한 10년 전쯤에 받았어. 그래야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일본 시민권까지 받았다니요. 완전히 한국과 인연을 끊은 거잖아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네요. 돌아가서 뭐해? 여기서 25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여기가 내 고향이야. 남편의 대답에 정말 화가 났어요. 고향이라고요? 당신 진짜 고향은 부산이에요. 유미코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뭔가 소리치면서 밀치려고 하더라고요. 나가요. 우리 집에서 나가요. 라고 하면서요. 저도 지지 않고 여기는 제 남편이 있는 곳이에요. 라고 맞섰어요. 그러자 아들들이 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경찰 부를 거예요. 무단 침입이에요. 라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무단 침입이라고요? 제 남편을 만나러 온 건데요.
남편이 양쪽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미코는 계속 울면서 소리 지르고 아들들은 저를 내쫓으려고 하고 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그럼 묻겠어요. 누가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30년 전부터 부인이었던 저예요. 아니면 25년 전에 결혼한 유미코 씨예요? 큰아들이 당연히 우리 어머니죠. 아버지와 25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가정을 꾸렸어요. 당신은 그냥 과거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과거 사람이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과거 사람이라고요? 그럼 한국에 있는 당신들 이복 형제들도 과거 사람인가요? 제가 반박했더니 둘째 아들이 이복 형제라니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있었나 봐요. 당신들 아버지가 한국에서 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딸이 있어요. 지금 32살, 30살이에요. 당신들보다 나이도 많고요. 이 말을 듣고 형제들이 충격받은 표정이더라고요. 유미코도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이들까지 있었냐는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남편이 그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라고 대답했어요.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다고요? 당신 친자식들인데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더니 남편이 여기 애들도 내 자식이야. 25년 동안 키운 애들인데. 라고 맞받아쳤어요. 맞는 말이에요. 유미코 아들들도 남편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이잖아요. 그럼 한국 자식들과 일본 자식들 중에서 누굴 선택할 거예요? 이 질문에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유미코 가족들도 모두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미 25년이나 살았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일본 가족을 선택한 거였어요. 30년 동안 기다린 저와 애들보다 25년 함께한 일본 가족을 택한 거죠. 유미코 가족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아들들이 다행이다는 식으로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그게 최종 결정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바보였을까요? 30년 동안 혼자서 애들 키우고 재혼도 안 하고 매년 제사까지 지내면서 남편을 그리워한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당신만 생각하고 산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울면서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이었어요. 유미코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잔인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일본 가족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어서면서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민박집에서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남편이 저를 완전히 거부한 거잖아요. 택시를 타고 대마도 항구로 가면서 계속 울었어요. 택시기사가 일본말로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대답할 기분도 아니었어요. 배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아서 항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애들한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라도 알 권리는 있잖아요. 큰아들 준호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지금 대마도에 있는데 말이야. 하고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버지 얘기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준호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대마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 일본 이름으로 살고 있어. 준호가 완전히 당황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 왼쪽 귀 뒤 흉터까지 확인했고. 아버지 맞아. 그러자 준호가 그럼 왜 30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왜 죽은 척하고 살았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빚 때문에 가짜로 죽음을 꾸며냈다는 것, 대마도에서 새 가족과 25년 동안 살았다는 것, 일본 시민권까지 받았다는 것까지요. 준호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래요?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아니야. 이제는 일본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고 해. 이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데려와요, 무조건. 법적으로라도 데려와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일본 시민권자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둘째 딸 지영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지영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엄마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꿈 꾸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어요. 민박집 간판이랑 남편 뒷모습을 몰래 찍은 거였거든요. 사진을 본 지영이가 정말 아버지 같긴 한데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확실하다고 하니까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영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학교 행사 때마다 아버지가 없어서 움츠러들고 친구들 아버지 자랑 들을 때마다 상처받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 다른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니요. 엄마,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사기 사망 신고라든지 중혼이라든지. 지영이가 물어봤어요. 지영이는 법무부에서 일하거든요.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30년이나 지났고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래도 알아보자고 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3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아버지 데려올 거예요? 이제 와서 데려와 봤자. 지영이 말도 맞아요. 당신 누구세요? 30년 전 바다에서 죽었다던 남편이 저를 향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대마도 민박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 걸음걸이, 그 목소리, 왼쪽 귀 뒤 개에게 물린 흉터까지. 분명히 제 남편 박철수였거든요. 저 몰라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남편이 일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아내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매년 제사까지 지내준 남편이 여기서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안쪽에서 젊은 남자들이 나오더니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들 아버지 첫 번째 아내예요. 제가 소리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사실 모든 건 작년 늦가을 친구 순자가 대마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67년생 정미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야 했는데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나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과부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친구 한마디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일주일 전쯤 동네 친구 순자가 대마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요즘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대마도 여행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가깝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해서 많이들 간다면서요. 순자도 동창 몇 명이랑 2박 3일로 다녀온 거였는데 어제 시장에서 만났을 때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라야, 너 혹시 대마도에 아는 사람 있어? 하고 물어보길래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네가 묵었던 민박집 사장이 한국 사람 같던데 너 남편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죠.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이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자가 계속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똑같았어. 키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특히 말하는 투가 완전 똑같더라고. 그리고 왼쪽 귀 뒤에 흉터 같은 게 있던데 너희 남편도 거기 흉터 있었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왼쪽 귀 뒤 흉터는 저희 남편만의 특징이었거든요. 어릴 때 개에게 물려서 생긴 흉터인데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부산 사투리도 쓰고. 근데 이름은 일본 이름이더라고. 다나카 모식이라고 했나? 그래도 한국말 억양이 완전 부산 사람이야. 신기해서 계속 봤는데 정말 너희 남편 닮았어. 살아있다면 나이도 딱 맞을 것 같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전 남편이 바다에서 실종됐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1994년 가을이었어요. 저희 남편 박철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 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해 10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부산항 쪽에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오후쯤 연락이 왔어요. 부산항 근처 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그 배에 남편이 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구조대가 나갔지만 사람은 못 찾고 남편의 옷가지와 신발만 건져 올렸죠. 그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세히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우선 남편이 왜 배를 탔는지가 의문이었어요.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왜 바다로 나갔을까요? 그리고